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독서로 가도록 합시다. 다들 독서 교재 꺼내시고요. 자, 페이지는 34페이지 피도록 합시다. 자, 이제 독서 시간이죠. 오늘의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문단 읽기. 자, 다들 준비됐죠? 보도록 합시다. 자, 문단 읽기 부분 34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자, 문단 읽기. 자, 중심 화제와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기라는 거죠. 자,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통일된 하나의 중심 생각을 표현하는 글의 단위다. 자, 문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 바로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통일된 하나의 중심 생각을 표현하는 글의 단위를 우리는 문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들이 모여서 우리가 얘기하는 글이라고 하는 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단은 들여쓰기와 행 바꿈을 통해서 구별한다. 그래서 앞 문장에서 끝나고, 그렇죠? 앞 문단 여기서 끝나고 줄이 여기 있을 때 다음 행에서 한 칸을 들였을 때,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문단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문단은 문장과 마찬가지로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때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 무엇을 우리는 바로 화제, 그렇죠? 불랑난이야 말할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화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중심 화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을 해석을 할 때, 독서를 해석을 할 때 이 글이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단이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우리는 중심 내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단이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이것을 중심 내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중심 내용은 무엇이, 중심 화제가 어떠하다라고 간략히 정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문단을 잘 읽는다는 것은 빠르게 중심 화제를 찾고 중심 화제를 위주로 하여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즉 무엇에 대한 어떤 내용인가가 여러분들이 파악할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바로 문단의 중심 화제 찾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문단의 중심 화제를 찾는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많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나타나는 화제를 찾자. 문단은 강조하고 싶은 중심 화제를 여러 번 언급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문단 안에서 출현 빈도가 많은 단어일수록 중심 화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화제가 문단 내에서 많이 나타나는 동시에 넓은 범위에 걸쳐서 나타난다면 그 화제는 중심 화제의 확률이 높다는 것. 다만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첫 문장이나 끝 문장에 주목을 하자. 문단의 첫 문장은 앞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인가를 라는 단서를 주는 경우가 많고, 끝 문장은 앞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는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첫 문장이나 끝 문장에 중심 화제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문단의 구성 방식도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바로 문단의 구성 방식을 찾아보면, 자, 첫 번째는 바로 두 갈씩 구성이 있습니다. 두 갈씩의 두자가 당연히 무슨 두자겠어? 머리 두자겠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문단의 첫 부분에 중심 내용이 위치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중괄식이 있어요. 중괄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다? 문단의 가운데 중심 내용이
위치를 하는 걸 우리는 중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과 가운데가 있으면 끝에 위치하는 것도 있겠죠? 바로 이거는 꼬리 밑자를 써서 미괄식 구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괄식은 문단의 끝부분에 중심 내용이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양괄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괄식 구성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알겠죠? 양괄식은 문단의 처음에 중심 내용을 제시하고 문단 끝에서 다시 강조를 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양괄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빈도수로 봤을 때 처음과 끝에 위치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알겠습니까? 가운데 중괄식 구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빈도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 전체 글에서. 알겠죠? 그래도 이러한 구성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면은 중심 문장이 대략 어떤 부분에서 위치를 하겠다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감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성들이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대조 전환 다음에 등장하는 화제도 주목하자라는 거죠. 자, 문단 내에서 전환이나 대조의 의미관계가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뭐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문단의 흐름을 바꾸거나 주목해야 할 내용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대조 같은 경우는 요즘 독서에서 좀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전에 이랬는데 하지만 이러면서 이런 흐름이 요즘 와서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방식으로서 이런 방법의 제시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인문지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화제는 중심 화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문을 한번 보면은 자,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미비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앞에서 핵심적으로 서양 서적에 담겨있는 과학 지식이 조선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얘기했어. 하지만 그 중에서 의학은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 말은 이 글은 이제 앞으로 뭐에 대해서 바로 서양의학에 대해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내용을 이어서 전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앞부분보다는 뒷부분 내용을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무엇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까? 바로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살펴보면 문단의 중심 화제, 무엇을 찾았다면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단에서 그 중심 화제에 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 한 문장으로 때로는 명사구 형태로 요약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단 요약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다음에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문단을 요약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방식 두 가지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찾기. 바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뭐가 되겠다. 바로 중심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자, 문단 내 중요점들은 설마 지수한동 오는 거 아니겠지? 자, 중요도를 판단하여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찾는 방법이다.
문단을 이루는 문장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중심 문장은 바로 뭐다?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단에서 의미상 가장 중요한 문장을 우리는 중심 문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중심 문장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문장을 우리는 뒷받침 문장이다. 알겠죠? 특히나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거에서는 개념을 설명하는 게 중심 문장이 되고, 그 개념을 이제 풀어서 뒤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게 뒷받침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요약할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서 지문을 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심 문장 못지않게 뒷받침 문장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이고, 자,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문장의 중요도를 판단하려면 문장 간의 의미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의미관계 속에서 어떤 문장이 더 중심 문장이 되는지 드러난다는 거죠. 자, 예문을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추는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알아내지 못한다. 그런데도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갖게 된 것은 유추와 같은 사고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오히려 유추라고 하는 게 불완전하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했다? 유추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핵심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이 그런 대로의 뒷부분에 있는 것이 사실 중심 문장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유추와 같은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할 때는 중심 문장의 내용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화제를 연결해 봅시다. 연결 도식 그리기. 물론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여러분들 뭐 독서 지문 풀 때 일일이 막 그런 표시 외워가지고 할 시간에 차라리 한 번 더 그냥 지문을 보고 그걸 그냥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밑줄 긋고 표시하는 건 중요하긴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대신에 막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아서 쓰면 좋지만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기서는 알아둡시다. 자, 화제 연결하기, 연결 도식 그리기를 보면 문단에는 여러 화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중심 화제겠죠. 문단을 읽으면서 이러한 화제들의 모두 표시를 한 뒤에 그들의 관계를 선으로 연결해보면 문단 내용을 구조화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정보량이 많은 문단의 경우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고 중심 내용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고 봅시다.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요와 공급을 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경제 주체들은 어떤 존재들? 바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들이고, 이런 것들은 정부, 기업, 가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존재들은 어떻게? 바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요와 공급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왜? 예측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이들이 똑같은 정보를 함께 갖고 있으며 이 정보가 아주 틀린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은 어떤 기본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던 경제 주체들인 거고, 이들이 만약 전부 다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틀리지 않았다면은 상품 가격은 사실상 변화 없이 고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실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원인과 결과거든요. 이런 것 정도, 그 다음에 대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그래도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품의 가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으면 이거에서 이게 결정되는구나. 뭐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귀찮으면은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사실 상관은 없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꼭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편한 방법,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면 그거를 써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약의 기본 원리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삭제하기. 바로 중복되는 내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는 거죠. 불필요한 내용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묶어두기. 바로 추가되는 내용이나 나열되는 내용, 예시로 제시된 내용들을 묶어서 한 번에 이제 뒷받침 내용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선택하기. 많은 내용이 연결되는 대상이나 초점이 모아지는 대상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바꾸기. 묶어두기를 한 것들이나 여러 내용이 같이 나올 때는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상이어를 찾아내. 예를 들어서 오이는 뭐고 어쩌고 했을 때는 야채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이어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재구성하기. 보통은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 목적이나 의도, 결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아예 문장을 새로 구성을 해보는 걸 우리는 재구성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요약하기의 방법이고 사실 실전에서는 요약하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국어가 어려워지는 것들, 독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세세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문제를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동차가 상대 차량 또는 장애물 등과 정면 충돌하게 되면 운전자는 핸들이나 유리 등 차체 내부에 부딪히게 된다. 자, 여기서는 되면이라는 조건문이 사용이 됐어요. 그럴 때는 이런 거 정도는 해두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발생한 큰 충격에 의해, 자, 여기서 말하는 이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동차가 상대 차량 또는 장애물들과 정면 충돌을 했을 때, 그렇죠? 이때 발생한 큰 충격력에 의해 운전자는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기도 한다. 자, 이것도 역시 원인과 결과로 나누면 이러한 충격 때문에 운전자가 부상이나 생명을 잃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안전벨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장치, 그렇죠? 바로 운전자의 안전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에어백이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자를 위한 안전장치로 그럼 이제부터는 뭐에 대해서? 에어백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에어백이 이 글의 일종의 중심 화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운전과의 관계 판단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갑시다. 자, 맹자는 인간의 욕망이 혼란한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 자,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인간의 욕망이 이꼴 무엇을 이야기한다? 혼란한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인간의 그런 욕망 때문에 현실이 혼란해진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욕망이 과도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대립과 투쟁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근거에 해당하겠죠. 자, 맹자는 이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자, 이러한 이론을 뭐라고 한다? 인간이 선하게 태어난다고 보는 이론. 바로 성선설이죠. 그렇죠.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살면서 욕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욕망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자, 반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맹자보다 후대 인물인 순자는, 자, 순자라는 인물이 나타나네요.
자,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 바로 욕망의 불가피성을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즉 욕망이란 필요한 거다라고 순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욕망의 불가피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가 심하며 눈과 귀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줄도 모른다. 자, 여기서 순자가 주장한 것이 바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바로 성악설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자와 맹자의 이론을 사실상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선설을 기준으로 뭡니까? 맹자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인간사회 혼란의 원인이다 라고 보고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했지만 순자는 물론 인간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거는 불가피한 거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본능이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론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어떻게 보면 독서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에 있는 훈련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간 줄 테니까 훈련 문제를 풀어봅시다.